안녕하세요. 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10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교시에 이제 레건의 동물권리론, 그자로 된 환경윤리 238페이지부터 해서 읽어오고 있고요. 241페이지 도덕행위자, 모럴 에이전트와 도덕수동자, 모럴 페이션트의 구별에 대한 내용까지 이야기하고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인간과 가장자리 인간의 대비까지 살펴봤습니다. 교재에서 그 내용을 이제 좀 길게 이야기할 겁니다.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도덕적 세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 끝입니다. 도덕적 지위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일정 능력이 있는 성인을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들의 가장 분명한 예로서 여겨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도덕적 행위자는 당연히 도덕적 지위를 가지죠. 도덕수동자가 도덕적 지위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명백하게 밝히고 도덕수동자는 어디까지 해당되느냐 이렇게 논의하면 레건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선명하게 드러나겠죠. 우리가 주목해서 보았듯이 철학자들은 지위를 확립시켜주는 기준에 관해 서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일정 능력이 있는 성인이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도덕적 행위자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들 성인은 자유롭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도덕 행위자입니다. 그 인트린식 밸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들에 따라 행동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선택들에 대한 책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이해한다, 도덕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것들에 따라 행동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자율성을 가진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선택들에 대한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 책임성 또한 가진다는 겁니다. 도덕적 행위자의 세 가지 조건, 지금 이 문장에서 굉장히 잘 나와 있네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특성을 규정하는 것은 무능력하거나 미숙한 사람들과 관련해서 잘 알려진 문제가 제기됩니다. 가장자리 인간 이야기하려고 하는 도입부이죠. 유아와 정신적으로 무능력하거나 혼수 상태에 있는 개인은 이해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재적 가치, 이걸 가질 수 있는 근거로 이야기하는 이성이라든지 자유의지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도덕적 행위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자리 인간이 도덕 행위자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의무를 갖지도 않고 그들이 한 일이나 하지 못한 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확실히 그들은 도덕적 수동자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덕적 무능력자라고 하는 번역어도 굉장히 어울리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그들이 비록 완전한 의미의 도덕적 행위자는 아닐지라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도덕적 수동자도 도덕 행위자는 아니지만 도덕적 지위는 가진다. 도덕 행위자 당연히 도덕적 지위 가지고요. 도덕 수동자도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펼쳐져 나가고 있네요. 즉, 우리는 그들을 상대로 무슨 짓이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1교시에 말씀드렸던 1살 정도 되는 애, 이제 고통 없이 도살하는 사례 있었죠?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냐? 그 아이는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도덕 수동자에 들어가는 가장자리 인간들도 함부로 도살해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도덕적으로 고려받아야 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을 도덕적으로 또는 비도덕적으로 행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해 도덕적으로 또는 비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습니다. 행위 가능성에 있어서는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네요. 우리가 이러한 구별을 이해할 때, 그리고 많은 것들이 완전한 의미의 충분한 도덕적 행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도덕적 지위에 대한 많은 일반적인 논의에서 놓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칸트 같은 방식의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도덕적 행위자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이런 도덕적 지위에 대한 이해는 너무 편협한 이해였다는 것이죠. 무언가 많이 놓치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도덕적 지위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철학자들이 오로지 도덕적 행위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하지만 레건의 입장에서 볼 때 도덕적 지위를 갖는 모든 부류의 사물들에는 행위자와 수동자 모두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도덕적 행위자와 도덕적 수동자에 관하여 무엇이 그들의 고유 가치를 설명해 주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부류의 사물이라고 해서 인간에서 조금 확장된다.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 동물까지 여기 포함된다는 거 한번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자이거나 수동자이거나 간에 식량으로서, 사냥의 표적으로서, 오락으로서, 그리고 노예로서 취급하는 것이 왜 원리적으로 그릇된 것일까요?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게 왜 그릇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레건의 대답은 그들이 삶의 주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레건에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삶의 주체. 삶의 주체는 본래적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가장자리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삶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삶의 주체라는 것이죠.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과 대조적으로 아주 복잡한 일련의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시문이니까 이건 그대로 읽어보는 게 굉장히 좋겠죠.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 이상을, 그리고 단순히 의식적이라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믿음과 욕망, 지각과 기억, 자신의 미래를 포함하는 미래에 대한 감각, 쾌락이나 고통이라는 감정과 함께 정서적 생활, 선호와 복지,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행위할 능력, 순간순간의 시간을 넘어선 심리, 물리적인 정체성,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는 삶이 다른 존재를 위한 유용성과는 별개로 좋은지 또는 나쁜지 하는 개인적 복지 등을 갖는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삶의 주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은 기본적으로 권리를 가진다. 이게 레건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의 주체로서의 특성은 일부 동물들에게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1살 이상의 고등포유 동물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아마 집에서 반려동물, 강아지라든지 고양이 길러본 학생들이 있다면 여기 삶의 주체의 특징 중에서 기억, 지각 이런 부분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각 능력. 의사소통이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반려동물들과 이제 집에 있는 주인,
주인이라고 말하니까 제가 지금 환경윤리 수업하면서 너무 인간중심주의적인 용어 사용하는 것 같네요. 요즘 집사라고 하니까 집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완벽하게 다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뛰어나게 잘 반응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밥 먹자, 산책하자 이렇게 하면 강아지들 굉장히 뛰어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억력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여행이 아니죠. 이사를 가려고 이사 가게 되면 사람들이 짐을 한동안 정리 안 해놨던 짐들을 정리하게 되잖아요. 옷장 안에 보면 몇 년 동안 안 입는 옷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 커다란 봉지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사 갈 때 짐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를 배출해내는 것이 큰 작업인데, 그렇게 버리던 와중에 아마도 제가 집에서 길렀던 강아지한테 굉장히 소중한 게 그 쓰레기 속에 딸려서 들어갔었나 봐요. 현관문에 쓰레기 버리려고 50리터짜리 커다란 쓰레기 봉투 묶은 상태에서 있는데 강아지가 계속 쓰레기 봉투에 코를 박고 끙끙거리면서 이제 저것 좀 보라고 저를 불러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중요한 게 뭐가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풀어서 보니까 안에 좀 다른 옷에 쌓여있는 상태였어요. 아마도 냄새를 맡았는지 아니면 제가 넣는 걸 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 이 강아지가 잘 가지고 놀았던 애착 인형 같은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 물건에 대한 강아지 자신의 기억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걸 싫어하는 감정까지 다 발현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삶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영위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주체로서의 능력이라든지 특징을 가지는 그런 존재들은 본래적 가치를 가지는 그런 존재로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레건의 정의는 우리가 고유의 가치를 갖는 모든 개체를 그 가치에 걸맞은 방식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존중의 원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유의 가치를 갖는 모든 개체를 존중하자, 이런 방식으로 조금 단순화해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같은 것은 같게 다룬다,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대우한다 이야기 하잖아요. 삶의 주체, 도덕 수동자, 본래적 가치, 이걸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면 그 존재의 특성에 맞게 평등하게 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평등의 원리 또한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존재들을 평등하게 대우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칸트가 이야기하는 일관성의 원리, 이게 논리적으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존중의 원리로 인해 레건의 견해는 평등주의적인 정의 이론을 반영한다. 평등의 원리 구현되고 있다. 판서를 해보았고요. 정의는 우리가 개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유의 가치는 어떤 다른 유형의 가치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유의 가치를 갖는 개체를 마치 어떤 다른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만 가치 있는 것처럼 다룰 때는 진정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우하지 못합니다. 수단으로서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칸트에서도 당연하죠. 수단으로서만 대우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수단으로 대우하면서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는 건 가능합니다. 칸트 할 때 많이 드는 사례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버스 타고 목적지로 가려고 할 때 버스 운전기사님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단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제가 버스 타서 목적지로 운반시켜주는 수단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을 막대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존엄한 가치를 잘 존중하고 인간으로서 대우해 줘야 되잖아요. 수단으로 대우하면서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는 건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의무론적인 입장을 일부 동물까지 확대시켰기 때문에 일부 동물을 수단으로 대우하면서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는 건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오로지 수단으로만 대우하려고 하는 태도는 그릇된 것이고요. 그래서 고유의 가치를 가진 개체는 그러한 가치를 갖는 모든 개체가 응당받아야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존중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레건은 여전히 동물은 삶의 주체일 수 있다고 결론 짓습니다. 적어도 어떤 포유 동물은 삶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특성을 소유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반려동물로서 강아지 이런 이야기 해드렸는데 우리나라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는 몸보신 된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께서 돼지 수육이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냄새가 왠지 좀 노린내가 많이 나고 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개고기고 강아지를 식용으로 먹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뭐 요즘도 보신탕집이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세대 사람들은 거의 안 먹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개 식용하는 문화 이것도 거의 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보통 해외 뭐 유명 연예인들이 우리나라 조금 비난한다거나 조롱할 때 강아지 먹는 나라다, 개를 식용으로 먹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개 식용으로 먹는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도 그렇고요. 그들이 굉장히 널리 먹는 돼지 너무 맛있죠. 근데 돼지는 강아지만큼이나 뛰어난 지적 능력 그리고 인간이 그 애완해가지고 반려동물로 기른다고 하면 그런 교감 능력이라든지 사회성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포유 동물들이 삶의 주체로서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일부 동물들은 당연히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 동물은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정의는 우리가 그것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소한 이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강력할 조건부적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동물에 대한 의무론이니까요. 적극적인 방식에서 그들의 처지를 개선해 주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긴 어렵겠지만 소극적인 방식에서 해악을 금지할 의무는 반드시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당한 해악, 무고한 해악 이런 걸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한다거나 하다 보면 그러면 레건은 동물 권리론 주장하고 1살 이상의 고등 포유 동물은 부당한 피해 입지 않게 희생하지 않게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하니까 어떤 경우에도 동물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진 않죠.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죠.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 어쩔 수 없이 식용으로 먹는다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산에서 자연 속에서 이제 나를 위협하는 좀 무서운 동물들 맞닥뜨렸을 때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개체를 희생하는 거 이런 건 당연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고한 해악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 이 정도의 맥락에서 이해해 두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해서 레건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었던 싱어와 지금 이번 주 1교시, 2교시까지 해서 살펴보았던 레건, 동물에 대한 윤리적 고려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입장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2교시를 마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동물복지의 윤리적 함의라고 되어 있죠. 4가지 주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째 줄. 첫 번째로 이들은 우리가 하나의 집단으로서 상업적인 동물 사육을 그만두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장식 사육, 팩토리 파밍은 두 사상가 모두 반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호, 영양, 편의, 효율, 소유권 등과 같이 동물 사육을 옹호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될 수도 있는 항목 중 어떤 것도 동물을 식량으로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논의들은 인간을 먹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동물을 먹는 것을 옹호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채식주의자가 될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윤리적 채식주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또한 시민으로서 이러한 관행들을 불법화해야만 합니다. 채식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예민하고 성가신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식탁 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에 대한 권리 보호라든지 더 넓게 보았을 때는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윤리적 채식주의에 대한 강조, 교과서라든지 교육 과정상에서의 서술의 폭 또한 좀 넓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둘 사이의 공통점으로 윤리적 채식주의 이것이 출제될 가능성도 항상 상존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스포츠로서의 수렵이라든지 덫사냥도 부당합니다. 내가 생존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수렵한다. 이건 당연히 가능한데 스포츠, 오락 용도로서 잡는다거나 덫을 놓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스포츠나 오락을 위해 동물을 죽이고 학대하는 것은 한층 더 잔인한 짓입니다. 심각한 불법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건 도덕적 법칙을 어긴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유사하게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오락을 위해 동물을 학대하고 혹사시키는 것도 잘못입니다. 서커스 아까 예를 들었었죠. 로마인들이 기독교 도들을 야만적인 형태의 오락을 위해 이용한 것이 잔인하고 사악한 것이었듯이 우리가 동물을 동물원이나 로데오 등과 같은 용도로 이용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 과학과 연구에서 동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다. 동물 실험, 이것도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동물 실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무자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은 아무리 잘 보아주어도 부당한 것이고 최악의 경우는 잔인하다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전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마도 이거 보면은 세계 대전 기간에 이제 일본에서 생체 실험했었던 731 부대 이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동물 실험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인간에 대한 생체 실험이 잘못되어서 전범으로 처벌받았던 것처럼 동물에 대한 실험도 그 정도까지 안 된다는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레건과 싱어도 종의 도덕적 지위까지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경윤리 이야기 하려고 하면 개체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간 종에서 더 나아간 전체 자연 생태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레건과 싱어의 동물 중심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체주의, 개체 중심주의의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전일주의까지 안 가고 종까지도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레건의 견해는 개별 동물을 피해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지 종들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동물은 삶의 주체일 수 있지만 종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주체라고 하는 건 개별적인 개념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싱어의 입장에서 개별 동물은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종들은 고통을 겪을 수 없습니다.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는 대상 역시 개체에 한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견해는 멸종위기 종을 구하려는 노력은 지지하지만 그 이유는 종의 잔존하는 구성원들이 개체로서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쉬셨다가 생명중심주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